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랑 팟빵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은 일단 팟캐스트에도 함께 전송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랄까 좀 인터랙티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댓글 보고 네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앙크나이트 선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이때까지 내용들이 좋았다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강의 같다, EBS 같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오래간만에 제 전공인 우리 앙크나이트 선생 이야기로 해서 지금 이제 야당들 상황이 어떨까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안철수 선생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 재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일단 듣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드는 감상은 좀 웃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대선에 나오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고 하지 마라 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하시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듣고 보면은 이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좀 많이 걸리죠 이게. 당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단 안철수가 이런 기분이 좀 껄끄러운 기분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자기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물이구나. 만약에 내가 국민의당의 어떤 주요 당직자라든가 아니면 당원 지지자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철수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그렇게까지 좋았던 선거 분위기를 망친 것은 오로지 안철수 1인의 공이 가장 압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물론 19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는 희대의 팜플렛을 낸 캠프 잘못도 있고, Y자 만세 만든 포스터 만든 우리 광고 천재 선생 덕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 안철수 본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쳤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실망입니다.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라고 하는 희대의 명언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짤들을 생산시킨 바로 안철수의 공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거 이런저런 희망을 봤으니까 앞으로 다음 대선에 내가 또 나가겠다. 좋습니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보내줘야 가는 거긴 하지만서도. 그런데 과연 일단 첫째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안철수를 또 내보낼 것인가. 둘째는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다음 대선까지 남아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점들도 있고, 셋째로 자기가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벌써부터 5년 남은 선거인데 출마의 변이 벌써부터 막 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출마의 변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만, 동네 아저씨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다른 정당들, 국민의당, 바른정당 또는 자유한국당, 이런 당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가 이제 저 대선 나가겠다 하는데, 나가는데 출마의 변이 있습니다. 그게 다당제 이야기가 나오고, 다당제 하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전 세대 전 지역에 걸쳐 고루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표시. 다당제 시도는 다시 국민의당 중심으로 더 크게 확산되리라 확신한다. 요 이야기가 자기 출마를 갖다가 근거 기반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하에서 치러진 선거다 이거죠. 요번 선거는 확실히 5인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다 각자 아주 제 몫을 하면서 치러진 선거입니다만, 지난 대선 18대에는 문재인 박근혜라고 하는 딱 2명의 주요 후보들만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양당제처럼 치러진 선거고, 요번엔 다당제처럼 치러진 선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당제 하에서 앞으로 이제 자기가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로 선거 방송, 개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서도 대한민국 전체 전국 선거 지역구에서 단 한 군데도 2등한 지역구가 없고, 1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등한 지역구도 없이 전부 골고루 죄송합니다. 단 한 지역구도 1등한 지역구가 없죠. 다 2등 아니면 3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후보가 뭐 나름 선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한 20% 넘었으니까 제 생각보다는 훨씬 선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다당제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강 구도, 양당제 구도 하에서의 제2당의 위치라기보다는 자기 뭐 의석수도 뭐 40석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제3당 이하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제3당 이하부터 자기 생존을 갖다가 모색을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당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인데다가 선거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총선, 대선 다 똑같이 소선거구제고 총선은 소선거구제, 상대다수 득표제. 대선도 마찬가지로 상대다수 득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등 하면 당선. 2, 3, 4등은 다 똑같이 그냥 낙선, 당선과 낙선이죠. 이걸 영어로 하면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winner takes all, 1등이 전부 다 승자 독식의 구조로 넘어가는 이런 선거 구조입니다. 이게 보통 선거구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 뭐 중대 선거구제일 수도 있고, 뭐 아예 명부제식으로 해가지고 비례해서 받게 하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만, 개헌 논의에서도 이런 소선거구제 또는 상대다수 득표제를 갖다 개헌해야 된다. 개헌의 형식에서 이걸 녹여가지고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이 상대다수 득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맞는 면이 있어요. 이 결선 투표제를 하느냐, 결선 투표제도 의미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첫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권력을 가져요. 대통령의 권력은 비례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선거,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권력이 모이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올의 선거 구조가 맞습니다. 사실은 대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을 뽑는 선거인데 이 선거를 갖다가 국민의 비례적인 의사를 대변해서 대통령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제도와 모순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과반수 이하의 득표로 당선돼서도 되는 경우도 많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도 40%밖에 못 받았죠. 노태우도 30몇 프로 받았었어요. 자, 그러면은 국민 과반수 이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탄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몇 프로 이상인 후보들을 갖다가 다시 올려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새로 투표를 해가지고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만드는 거. 나중에 결선에서 2명만 올려보내가지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 게임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결선 투표제의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면 맨날 르펜이 올라가고 르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당 후보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르펜을 왕따시켜가지고 이긴다, 이런 등등의 지지자들과 정당들과의 굉장히 전략적인 득표 활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이런 결선 투표제가 필수적인가?
이게 이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시피,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다 확보시켜서 권력을 다 몰아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당위의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 없이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선거에서의 아주 공학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정치 게임들이 정당과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런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선 투표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니까 현 정치에서 이야기를 드리자고 그러면 그 대통령제 선거에서는 양강 구도, 즉 양당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걸 무슨 프랑스의 정치학자 이름을 따서 디베르데이 법칙인가? 저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굳이 사람 이름 몰라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냥 위너 텍스 올이기 때문에 위너에 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후보로 표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다당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당제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다 다당제였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가 부정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당제죠. 그게 현실적인 정치 구도 하에서 양강 구도로 형성되느냐, 다자 구도로 형성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게 다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가 향후에 더 좋은 어떤 하나의 정책 이상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다당제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다당제인 거고, 계속 이렇게 다자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좀 더 당위적이거나 올바른 것이냐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그 정당이 굉장히 많은 독일의 민주주의와 정당이 그때 딸랑 2개밖에 없는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뭐가 더 나은 민주주의냐? 둘 다 좋은 민주주의거든요. 그거는 어떤 국가가 여태까지 거쳐온 정치적인 어떤 그 길의 역사적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들이고, 또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다당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철수 얘기로 돌아와서, 안철수가 이제 다당제에서 자기가 고루 지지를 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그냥 3등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3등 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희망 있지 않겠느냐,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2등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철수도 일단 서운하겠죠. 내가 2등 하려고 지금 선거 나오겠다 하겠냐. 당연히 1등 하려고 나오겠다. 1등 하는 게 되겠냐. 일단 이것도 문제겠죠. 약간 각도를 좀 바꿔서 삼각대를 했더니, 자, 그러려고 그러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실질적인 제2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40석밖에 없는데 다음 총선에서 완전 초대승리를 거두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당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 달랑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먹고 크는 거고, 안철수의 가슴에도 아주 뜨거운 피가 흐르고, 그래서 이제 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 구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제도의 근거 위에서는 양당제로의 압박이 아주 심합니다. 제3당, 제4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당제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은 국민의당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뭘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말은 다른 제3당, 4당들도 마찬가지로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철수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건 아니었고, 안철수는 그냥 양념이고요. 남은 것은 다른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 현재까지 2등인 거 말고, 2등인 당 말고 3, 4, 5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당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랬어요.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심각해져가고 있는 양강제 압박 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느냐? 국민의당은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이죠.
물론 호남의 득표율 형편없죠.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뭐 많아야 절반, 뭐 작게는 3분의 1 수준의 득표밖에 못 왔습니다. 호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지역구는 호남을 아예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지역적 기반을 아주 단단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는 말이고 안철수가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안철수는 호남에서 득표율이 없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논의의 쟁점을 국민의당으로 옮겼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역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 기반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서 전국 정당화되고 전국 정당화를 해야지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들이 있느냐? 여기서는 지역적 기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거 말고 뭐 지역적 기반이야 뭐 옛날 자민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민련 지금 완전히 소멸해갖고 국민의당도 지금 지역적 기반이 있는데 다들 생각하시기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문제는 지역적 기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있습니까 진짜 국민의당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몇십 명 데리고 있는 어떤 그 조직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지자 그룹들 뭐 몇십 명, 많아봐야 몇백 명 수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정당으로서 어떻게 뚜렷하게 보여준 어떤 정치적 가치 있습니까? 안철수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게 정말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미래? 비전? 그게야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그럼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인 거고. 그냥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걸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좋은 말, 단어에 불과한 것들이고요.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시대 정신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없으니까 당연히 당의 강령이나 뭐 조직책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이제 그런 그 가치 속에서 녹아들지 못했죠.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지역적 기반, 그것도 굉장히 기반 자체가 얕은, 지지 기반 자체가 얕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와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정치적 가치들을 갖다가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더 잘하네. 이런 와중에 이걸 앞으로 더 잘 국민의당 이걸 치고 나와가지고 게다가 또 지역적 기반도 겹쳐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보다 더 이걸 갖다가 어떤 가치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좀 없어요. 진짜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하게 봅니다. 오로지 지역적 기반 하나밖에 없는 정당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국민의당이 어떤 특별한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고 어떤 능력, 좋습니다. 가치, 아예 뭐, 그건 뭐 다른 당들도 없으니까 없다 손 치고 뭐 하다못해 뭐 행정적 능력이라도 있냐. 그 이번 대선에서 최악의 행정적 능력을 보여준 게 국민의당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뭐 지역구마다 몇십 명 있는 이런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하겠네. 저 실제로 암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바른정당보다는 좀 낫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적 기반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호남이지 않습니까? 호남은 또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징들이 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비벼가지고 국민의당이 정치적 생존을 도모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정치적 특색이 뭐냐? 첫째로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야권을 갖다가 이끌어 나간다라는 선도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갖다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대국적인 전략적 마인드들이 호남의 지역 정치에 있죠.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한 애향심,
뭐 그냥 뭐 대한민국 어디나 없는 데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다르죠.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80년 광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쌓아온 지역 정치의 역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호남 지역 정치가 사실 공격을 많이 받아왔죠. 그냥 뭐 몰표 나오는 데다. 지역주의 정치를 갖다가 양쪽으로 뭐 양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영남이 영남 패권주의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호남도 뭐 그런 비슷한 양식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막 마타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호남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말도 안 되는 비판이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비판에 사실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남민들이 좀 정책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점들도 저는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그 국민의당의 운명과 연결되겠냐 생각을 해보면요. 그 호남 쪽에 가보면 그 지역 정치계가 거의 모든 지역구들이 다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그 지역구의 강자들, 그 선거 출마를 노리는 사람들이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늘 싸워요. 모든 선거에서마다 그때마다 이제 경선에서 붙던 경선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서너 명이서 와장창 하면서 계속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맨날 고소고발하고 난리를 합니다. 서울도 사실 비슷하죠. 서울은 근데 거의 양강구도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데가 그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우상호 의원이랑 그 양반 누구죠? 한나라당 출신? 둘 다 연대 총괄성의장 출신이고 맨날 둘이 이제 주석을 박근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왕창 나왔었습니다만. 근데 호남에서는 이런 지역 정치계의 강자들이 한 서너 명씩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1등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로 나갑니다. 2등 하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과 경선에서 주로 붙습니다. 근데 3등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번에 여기서 내 경선에서는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어떤 버퍼가 필요해요. 여유 공간이. 그 여유 공간으로 항상 제3당들이 떠요. 문국현 나왔을 때는 문국현한테 와르르 많이 갔거든요. 3등하는 떨거지 정치인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호남 지역에서 3등 정치인의 어떤 탈출구로 존재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여기 다 지역구들이 다 있죠. 자기 지역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역구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 야, 뭐 너가 할 일도 없잖아. 국민당 하면서. 거기 가서 와와거리느니 그냥 차라리 민주당 들어가지 그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게 민주당 들어와서 민주당 경선을 통과시킬 자신이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자기가 통과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안 들어와요. 그냥 내가 여기서 국민의당 깃발 달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민주당 들어가서 경선도 통과 못 한다고 그러면 혹시 뭐 전략공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호남에서 아예 출마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쪽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내지는 탈출해서 여기 입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그리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 국민의당은 여전히 계속 야당으로 남아서 생존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에너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호남 지역 내의 3등 이하 쩌리 정치인들의 꾸준한 공급으로 명맥이 유지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과 정반대인 당이 또 존재합니다. 이 정의당이죠. 정의당은 지역적 기반이 없어요. 일단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 지역적 기반이 생길 수도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의당은 일단 노동 중심 담론들을 갖다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당이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많고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력들이 살아있는 공간에서는 정의당의 지역적인 기반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급적 기반과 지역적 기반이 합쳐져서 생기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 울산 같은 데 아닙니까? 울산 창원 이런 데고, 뭐 아니면 대형 공장들이 있는 대규모 공장들이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포항에 뭐 포철이 노조가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
정의당의 어떤 정당적 지향은 지역적 기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죠. 지역적 기반 가는 거는 국민의당이고, 그건 국민의당은 지역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정의당은 반대로 계급적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계급적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너무 오용돼서 쓰이긴 하는데, 그 옛날 이제 막스주의 이 정치 경제학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두 그 사회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딱 둘이서 대립을 해요. 그래서 계급은 그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경제적으로 따지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무산 계급, 유산 계급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계급이 다양화된다 이런 말은 일단 말 자체로 성립이 안 됩니다. 다양화되는 건 계층이 다양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계급적 지향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자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 계급 쪽에 하겠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피지배 계급, 무산 계급 이렇게 다 통할 것 같아요. 약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그 약자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치죠. 그런 계급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런 계급의 지향들 속에서 자기 지지 기반들을 넓혀나가고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약점은 그 이상이 뚜렷한 데 반해서 주머니에 속에 든 현찰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현찰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자기한테 표를 찍어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역 기반이라는 거죠. 그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나 위너 테이크스 올, 올와 나싱의 소선거구제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나가는 지역구만 다 판판에 깨지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그 슈퍼스타급 되는 사람들만 겨우겨우 나아가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거의 뭐 비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정당이 과연 이제 그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유당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적 기반은 만들어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 지역적 기반을 만들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의당의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계급적 기반을 갖다 강화시켜 나아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부산물로, 승전물로 이렇게 그 쟁취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지금 해왔던 어떤 그런 정치적 가치를 갖다가 계속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고, 한국 정치를 통해서도, 정치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경쟁들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죠. 둘 다 비슷한 계급적 지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얘기가 제일 깝깝하죠. 다 없어요. 지역적 기반도 자유한국당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없어요. 유승민 후보의 처참한 득표율에서 알다시피 하다못해 대구 이런 데에서도 지역적 기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념적 기반, 가치적 기반이 있느냐? 그건 더 없죠. 아니 뭐 그 바른정당에 무슨 가치적 기반이 있습니까? 뭐 합리적 보수? 합리면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합리적이고, 보수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보수인데,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뭐랄까 둘 다 맞다이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해야지 양쪽의 표를 다 끌고 오는데, 양쪽에 둘 다 터지는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자유한국당보다 바른정당이 100만 배 더 훌륭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른정당의 능력치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정당이 지금 한국 정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지역적 기반 다 붕괴해버렸고, 가치적 기반 만들 건덕지가 없고, 이것에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런 얘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한다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나아가고 있는 이런저런 경제 정책들과 유승민이 이야기했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유승민이 특별히 딱히 더 낫다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가치적 기반의 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분화되어 나온 이쪽 사람들인데, 이쪽 사람들 그런 뭐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에 혹할까? 별로 안 혹할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존 반새누리당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뭐하러 저기 바른정당을 갖다 눈을 돌립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자연히 여기서는 너무 이제 기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로 또 지역적 기반이라고 또 있는 국민의당, 가치적 기반이 뚜렷하게 있는 정의당, 둘 다 없는 바른정당은 운명이 다르겠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운명을 제일 깜깜하게 봅니다. 아마 지금 13명의 탈당이 있었습니다만 향후로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곧 나머지 정당들이 합당의 형식을 취하든 해서 다시 자유당으로 들어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바른정당 이름으로 그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데, 다음 총선 때까지 뭐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잘할 건덕지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 뭐 혼자 하다 보니 혼자 하는데도 흥이 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먼저 안철수의 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다당제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꺼내서 자기가 비록 3등 했지만 다음에는 뭐 1등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상대다수 투표제라고 하는 이런 선거 구조 하에서는 양당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제3당이고, 이 3당은 계속 이 양당제의 압박을 가장 강하게 받는 당이 됩니다. 그럼 이 당은 이 양당제 압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당은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기반, 뭐 별거 아닌데 호남에서 20% 뭐 10% 이거밖에 안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있는 게 크다. 왜냐하면 일단 호남민들 자체도 당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것이 그 자기한테 쏟아지는 뭐랄까 그 지역적 비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역적 비난들에 대한 방패막이를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우리 저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몰표주는 데가 아니야. 가끔 국민의당이 잘하면 국민의당도 찍을 수 있다니까,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살려두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 지역 정치인들, 특히 3등 이하로 하는 쩌리 정치인들이 도망갈 공간, 숨어있을 공간으로 국민의당은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당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의당은 어떠냐? 정의당은 지역적 기반 없어요. 지역적 기반은 매우 진짜 아주 약한데 반해서, 반면 가치적 기반이 뚜렷하고, 그 가치적 기반이 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정의당 이전의 진보 진영들까지도 전부 그런 쪽들의 그 가치적 일관성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걸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고, 그러면 정당의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정말 맞닿아 놓는 정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고 그러면 정의당의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야 되죠. 저쪽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훌륭해요. 이 정당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이 세고 뭐 쌩만 하고 막 문재인한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진짜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능력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만은, 그러나 포지션상으로는 분명히 위치가 있습니다. 가치적 위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암담한 데가 바른정당이죠. 지역적 기반 아예 없고, 자유당에 다 뺏겨버렸고, 가치적 기반에는 소위 합리적 보수라는데, 합리성이라고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좋고, 정의당도 나쁘지 않다. 근데 왜 굳이 새누리당의 나름대로 떨어져 나간 부대인 바른정당까지 눈을 돌려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기반 자체가 거의 전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참 앞으로 존속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상에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논쟁들 말고 좀 다른 논쟁들을 끌어보려고 해서 3, 4, 5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빼먹은 당이 있죠? 자유한국당 왜 얘기를 하냐?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까먹은 게 좀 크고요. 둘째로 입도 꺼내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예측이 가능하죠. 과거 새누리당의 야당 시절, 한나라당의 야당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땡깡으로 일관을 하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어처구니없는 땡깡을 부리면 버럭 화를 내면서 혼을 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냥 제1야당으로서 온갖 땡깡을 다 피우면서 정권의 반대자로서의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겠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커지면 그 반대당 쪽에 있는 야당 쪽의 당세는 쪼그라들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의 땡깡에 대해서 엄히 꾸짖는 이런 국민이 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평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